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보다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암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해하시면 또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가끔은 이제 등기법을 알아야 또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등기법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아,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5번 보시면 지목 변경. 자, 지목이 변경되면은 지목 변경 사유가 되면은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의 이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또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지목 변경은 뭐 간단합니다. 1의 보시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지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보시면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지목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어떤 토지에 그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가 주된 용도.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되면은 당연히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있습니다. 니은. 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자, 토지가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바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이 사무실로, 사무실이 주택으로. 사무실도 다 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주택을 뭐 다른 창고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 아니면 주차 타워로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니까 그 부지의 용도도 바뀌어 버리겠죠. 따라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한 지목도 바뀌게 되겠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요. 기억하고 디귿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응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죠. 어떤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 답, 과수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뭐 여기도 전, 여기는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여기도 과수원이고 여기는 뭐 대의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를 다 밀어가지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토지를 다 밀어야 되겠죠. 형질봉변공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수원이고 전이고 답이고 뭐 대이고 이걸 다 밀어버립니다. 자, 밀어버리면 형질변경공사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형질변경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러 필주가 이렇게 있죠. 여러 필주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 필지로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것을 형질변경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아파트 단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토지는 대가 되겠죠. 대가. 자, 그러면 이 전에는 이제 전답 과수는 여러 필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밀어가지고요. 더 이상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대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목을 할 때 했었던 거죠. 지목에 있어서 형질변경공사가 이렇게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이건 더 이상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닌데 이때 지목을 뭘로 정할 것이냐. 아직 건축물 아파트 단지는 들어서기 전이다. 들어서면 당연히 대가 되겠죠. 그러나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형질 변경공사만 준공이 되면은 이때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때는 무슨 잡종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사용 목적. 어차피 좀 있으면 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형질 변경 공사, 공사 준공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래서 장차 이용될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공사 준공만으로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 법령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사만 끝났다는 거죠. 토지 공사.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돼 버리면은 이제는 지목을 원래 전답 과수원이었던 것을 이제 대로 다 지목을 변경하게 된다는 거죠. 지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은 뭐냐면은요. 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밀어야 됩니다. 자, 밀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밀려고 하는데요. 토지들이 전, 답, 과수 이렇게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공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더라 이거죠. 어차피 이건 다 밀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인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전히 전답 과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공사를 하는 시행사 속에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합니다. 이걸 전부 다 합병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필지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미는데 공사는 좀 수월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병을 신청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로 합병을 신청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이제 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요 다 합병을 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기 전이에요. 시작전이고. 그러면은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답, 과수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합병을 했는데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요. 합병을 신청했을 때 이것은 뭐로 지목을 설정할 거냐 이거죠. 전체가 다 한 필지가 돼버렸죠. 한 필지가 됐으니까 하나의 지목만 설정했는데 해야 되는데 뭐로 지목을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수원이 3개가 있고 과수원이 하나, 둘, 3개고 과수원이 제일 많고 전이 2개고 답이 하나고 대가 하나니까 과수원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과수원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뭐로 정할 것이냐? 전으로 대할 것이냐? 대로 할 것이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 대로 하게 되면 여기는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뭐로 지목을 결정할 것이냐 있어서요. 지금 합병 신청이 됐지만 곧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시행이 되겠죠. 공사가 시행이 되고 공사만 시행돼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가 될 거죠. 그러니까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목을 하나로 설정하는데 뭐로 할 것이냐? 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곧 있으면 대가 될 테니까요. 곧 있으면 또 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을 변경하는데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또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합병 신청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합병이 되면은 이때도 지목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다 D로 바뀌어버립니다. D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합병 신청.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용도가 변경되면은 지목이 변경되지만 용도가 아직 변경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지목을 변경하고 공사가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 신청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지목은 변경한다라는 거죠. 지목 변경. 그러니까 D급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으로 해요. 그 사업 시행자가 그 공사 준공 전에요.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합병 신청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목을 이제 변경하게 된다는 거죠. 지목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자,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지목은 또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럼 지목 변경 사유는요. 지목 변경을 이제 하는 절차는 간단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도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청 절차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신청 의무가 있고 이것도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자, 사 등록 절차 보시면 이것은 지목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이걸 전부 다 합병하게 되면 면적을 다 합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측량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토지가 용도만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한 필지 토지가 용도만 바뀌게 되면은 면적이나 경계는 그대로 두고 용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억 보시면 지목 변경은 지번 면적 경계 및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또 다른 건 지번이 안 바뀌는 거 아니죠. 지목만 딱 바뀌는 거니까 뭐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합병을 했을 경우는 바뀌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면적이 바뀔 일도 없고요. 지목만 뭐 과수원에서 대로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니까 따라서 뭐 소유자 이런 변경 사항은 없고 또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어떤 지목이 여기가 대였어요. 대였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전으로 바꿨습니다.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전으로 바꿨습니다.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지적 공부는 D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을 합니다. D일 때와 전일 때는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뭐 조사도 하지도 않고요. 이걸 반려해 버렸다는 거죠. 못 해주겠다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거부하면은 여전히 지적 공부는 D로 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이 D로 나오게 되겠죠.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라는 행정청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죠. 바뀌었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변경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이 변경을 신청했는데 변경을 안 해줍니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소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은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보죠. 어떤 토지가 이제 신규 등록에 반대가 되겠죠. 이제 어떤 토지를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신규 등록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번지라고 해보죠.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런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원래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올라왔는데 바닷물이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바다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 토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되겠죠. 100번지는. 그렇죠? 개인이 바다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개인은 바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번지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갑은 이제 소유권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자기 물건 소유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민법을 사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포락이라고 해요. 포락.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바다가 되었다는 것은 개펄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바다로 된 경계 설정할 때 잠깐 했습니다. 개펄도 바다로 취급한다는 거죠. 개펄을 법적으로 간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요. 개펄이 됐다. 이런 경우도 바다가 된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걸 포락이라고 하고요. 바다가 된 경우에는 갑은 100번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바다는 항상 국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이제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바다가 돼버리면 갑은 100번지가 이게 한 1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갑은 이 소유권이 소멸돼버리고 국가는 앉아서 재산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갑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앉아서 그 재산이 생겼고 이 사람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보상 규정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요. 그럴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 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요.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바다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도 조금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갑자기 이제 토지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말소해야 되겠죠. 경계를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말소해야 되겠죠.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내용이 되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도 다시 어떻습니까? 지적공부 꺼내가지고 요거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니까 지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 고쳐야 되니까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요. 그 절차는 약간 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토지가 갑의 소유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요. 과연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을 바다로 됐다고 볼 것이냐. 자, 갑이 살고 있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한 번 올라왔어요. 한 번 올라왔다고 해서 다음날 물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바다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만 올라왔으니까. 그럼 일주일간 올라와 있을 때요. 그럼 이 과연 바다가 된 겁니까? 일주일도 좀 그렇잖아요. 일주일 있다 빠져버릴 수 있는 거니까 물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되면 바다가 된 걸로 볼까요? 애매하죠. 한 달도 좀 그런가? 6개월이면 어떠하냐? 그러면 언제 바다가 된 걸로 볼 것이냐? 이것을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소유자가 신청이라는 것은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바다가 됐느냐 바다가 되지 않았느냐를 토지 소유자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서요. 갑한테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게 되면 갑은 어떻습니까? 물 빠지기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겠죠.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자기 소유 물건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따라서요. 개인한테 바다가 됐다는 걸 판단하게 맡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지목이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했는데 바로 소유자 신청으로 들어가지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좀 절차가 다릅니다. 과연 이 토지가 바다가 됐느냐 바다가 되지 않았느냐는요. 누가 판단하냐? 이제 공권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일주일 정도로는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바다예요.
더 이상 바닷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해요. 아, 이제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다가 된 겁니다.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야, 너 더 이상 기다려봤자 필요 없다. 이거 완전히 바다가 됐으니까 빨리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지적소관청의 통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통지를 받으면은요, 통지를 받으면은 이제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올 것이 온 거죠. 완전히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결국 통지를 받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다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등록 말소를 이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신청을 할 때요,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 의무에 있었을 때 신규 등록, 등록조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에 있어서의 신청 의무는 다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했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것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제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60일인데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만요. 이것은 90일이에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90일을 이렇게 30일을 더 주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통지가 오게 되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토지가 그냥 살아서 사라져 버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술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물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바다가 됐다고 통지가 오게 되면은 결국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술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술 마시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맨정신으로 신청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간을 30일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60일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60일이다라는 거, 아니 90일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차이 나는 것이요. 또 다른 거와 차이 나는 것이 지목 변경 신청이랄지 이런 경우, 또 신규 등록 신청이랄지 하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요,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모든 국가에 신청을 할 때는 수입인지 뭐 수입 증지 이런 걸 하는 거죠. 신청할 때.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을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수수료까지 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 죽겠는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자기 손으로 지금 말소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수수료까지 내려고 하기는 너무 가혹하죠. 가혹하죠. 생 토지가 사라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 되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가지고 90일 안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토지 소유자는 거의 없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혹시라도 물 빠지길 기다려가지고 야야 물 빠졌어 이렇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자, 이 의 보시면요. 그 위에 제목부터가 좀 다른 가로 일고가 있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제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다가 됐다는 것은요. 이 토지가 해면이 돼 버렸다는 거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해면성 말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해면성. 바다면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한다. 자, 의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이제 바다가 된 경우예요. 근데 바다가 됐는데요.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 바다가 됐다고 보질 않습니다.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 더 이상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만 바다가 된 것으로 보고 등록 말소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야 돼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다가 된 경우는 바다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보시면 말소 대상 토지는 방금 읽었던 겁니다. 바다가 되어서 다시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포락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소를 합니다. 자, 신청 절차 보시면은 먼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데 그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다가 됐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소관청에 통지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바다인지 토지인지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먼저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는 거죠. 통지를 받으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 전에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바다가 됐는지 토지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이제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말소에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90일이죠. 그래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는 직권으로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에 알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말소가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그 수수료 면제가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청할 때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앞에서도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될 자가요 신규 등록 신청을 안 합니다. 지목 변경 신청할 자가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지목 변경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냈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그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원래 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신청에 있어서도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내지도 않고 따라서 강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4번 오른쪽 보시면 이제 바다가 돼가지고 등록 말소가 됐어요. 등록 말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요. 이게 다시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토지가 됐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까지가 토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포락됐던 토지가 이제 성토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토지가 됐다는 거죠.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이건 토지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즉 말소됐던 토지를 이제 회복 등록을 합니다. 말소 회복 등록을 하는 거죠. 말소됐던 토지를 회복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회복 등록한 토지요. 소유권이 이제 그 토지가 발생했으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원래 소유자였던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바다가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국가 소유가 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상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받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요, 어차피 이거는 국가의 토지예요. 국가의 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국가가 토지가 됐을 경우에 이 토지는 국가가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 한 필지를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이걸. 여기다 공장을 지을 거예요, 행정수도를 옮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그러니까 바다가 됐을 때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으면 돈이 나갔기 때문에요. 회복이 됐으면 이것도 다 팔겠죠.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관리 비용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괜히 국가가 쓸데없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팔 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는 있겠죠. 우선권을. 근데 이 사람이 사지 못하면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잡종재산. 이 잡종재산은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 팔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복 등록을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복 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 읽어보시면요. 이건 회복 등록 간단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말고 할 필요 없고요.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토지가 되었구나라는 걸 누가 판단해요? 지적소관청이 판단하겠죠. 지적소관청이 판단해서 토지가 되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
소유합니까?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말고 할 필요 없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시간 날 때 국가의 이름으로 회복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회복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할 때는요, 뭐 특별한 신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소할 때는 이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지지만은 회복 등록을 할 때는 어차피 국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회복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회복 등록을 하여야 된다, 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기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회복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회복 등록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회복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합니다. 근데 회복 등록을 할 때요, 이때 측량을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겠죠. 요 토지가 말소가 되는데 회복이 어디까지만 되냐면요, 여기까지만 회복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여전히 바다고 여기까지만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다고. 이게 일부만 회복이 된 거죠. 일부만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경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전부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면적 측정할 필요 없지만,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말소될 때하고 똑같이 회복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가 더 회복이 된다든지 덜 회복이 된다든지, 그러면 결국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지적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록 말소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요. 자, 그러면 지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절차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등기할 사항이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지까지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요, 등록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 토지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제 멸실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하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는 요것만 좀 봅니다. 자, 등록 말소를 했을 때 또는 회복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단 통지를 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말소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했을 경우에는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통지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만약 이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돼버리면, 원래 토지였을 때는 이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관할이었지만은 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지적소관청의 관할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다는 누가 관할하느냐?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관할 기관이 틀려져요. 토지일 때는 지적소관청, 바다는 공유수면관리청.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이것이 바다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할이 이제 공유수면관리청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는 바다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해서, 야, 관할이 너희 쪽이 이제 관할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회복 등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기가 바다였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 이건 토지가 됐더라 이거죠. 토지. 그러면 이게 토지가 됐으니까 또 관할이 바뀌게 되겠죠. 원래 공유수면관리청이 관할이었지만은 지적소관청에서, 야, 이제 토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관할이다. 너희들 손 떼라 라고 해서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 및 회복 등록의 통지에서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한다라는 거죠. 공유수면관리청에도. 약간 특징적인 게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요거 아시면 되고요. 이 6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동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가로 7번 보시면 축척 변경이 있고요. 넘기시면은 등록상 정정이 있어요. 8번 보시면은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만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부분 처음부터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하고요. 자, 축척 변경의 개념만 보는데, 자, 축척 변경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토지가 여기에 이제 지적도라고 해보죠.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토지가 이제 여러 필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구시가지 정도 된다고 해보죠. 여러 필지로 이렇게 있어요. 구시가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토지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분할이 막 돼요.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렇죠?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분할해서 파는 거죠. 계속 분할하다 보니까 지적도에는 지번도 좋고 지목도 적어야 되죠. 그런데 공간이 이제 없어져요. 공간이 점점. 우리 지적도 규격은 가로 40, 세로 30cm로 되어 있는데 워낙 잘게 이렇게 토지가 나뉘다 보면은 여기다 공간이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 때 이게 600분의 1 축척이라고 해보죠. 600분의 1 축척 지역이면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로 위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500분의 1은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를 대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500분의 1만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불 9시가지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를 어떻습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요. 땅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 측정하기도 힘들고 뭐 지번, 지목 기록하기도 힘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적도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거죠. 아, 이것을 아니죠. 600분의 1 하면 안 되겠네요. 1200분의 1이라고 하죠. 1200분의 1. 1200분의 1. 1200분의 1 지적도라고 해보죠. 그럼 1200분의 1 지적도도 마찬가지죠. 지면 위에서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데 조미상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합니다. 2배 확대를 하는 거죠. 자, 2배를 확대를 하는 것은요. 가로를 2배 확대하고 세로를 2배를 확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배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배로 확대하는 거죠. 가로를 2배, 세로를 2배로 확대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배가 확대가 되겠죠. 4배가. 그래서 이것을 2배로 확대했으니까 이것은 600분의 1 축척이 되겠죠. 600분의 1 축척. 그래서 이제 600분의 1 축척이 나옵니다. 2배로 확대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요. 이게 이제 축척을 변경하는 겁니다.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자, 크게 축척을 변경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확대 복사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복사만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오차가 막 더 크게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이때보다도 더 크게 오차가 생겨버리겠죠. 확대 복사를 해버리면은. 따라서 확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측량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 복사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도 구역은 가로 40, 세로 3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지적도를 4장의 지적도로 만든다는 거죠. 확대해서 지적도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의 지적도를 4개의 지적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한 장으로만 돼 있던 것을 이제 4장으로 만드는 거죠. 확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도해가지고 한 장으로 돼 있던 것을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에서 3장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장으로. 자, 여러 장으로 만들면 확대 복사해서 4장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다. 그래서 여기 소유하는 사람, 여기 소유하는 사람, 여기 소유하는 사람이요. 실제 지상에다가 경계점들을 다 설치합니다. 다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나가가지고요. 다시 다 어떻게 돼요?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경계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엄청난 사업이 되겠죠. 다시 이 일대를 어떻게 됩니까? 경계점 다 설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지적도를 만든다는 거죠. 다시 다 측량해가지고. 그래서 경계를 다 만든 다음에 면적 측정을 다시 다 합니다.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 측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500필지가 있으면 500필지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든다.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축적 변경을 하다 보면은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면적이 원래 있던 면적보다 틀려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면적은 여기가 만약에 100제곱미터였어요. 100제곱미터였는데 다시 경계를 중심으로 도면 다시 다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이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해도 편하게 되겠죠. 오차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면적을 측정했더니 이 면적은 100이 아니라 뭐 95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이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늘어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적의 증감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 증감을 어떻게 또 조정할 것인가도 또 문제가 생겼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줄어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축적 변경은. 그래서 축적 변경은 그렇게 뭐 쉽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엄청난 사업이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이외에 면적의 증가된 토지와 면적이 줄어든 토지들 이런 것들이 이해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절차가요. 동그라미 2번에 뭐 축적 변경 절차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의의만 보죠.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새로 지적 공부를 만들기 때문에 경계 다 바뀌고 면적도 다시 측량하니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이동이 되고 그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제 지적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축척 변경 개념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양가로 8번에 등록상 정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개념만 좀 보죠. 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측량은 3,000제곱미터로 했어요. 나왔어요. 어떤 한 필지를 측량을 했더니 3,000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공 하나를 빼가지고 300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명백한 오류죠. 오기잖아요. 뭐 오기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등록상을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에 이렇게 오기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발생했어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등록 사항들을 원래 실제와 맞게 이제 정정하는 것. 이걸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요, 이렇게 면적과 같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지적 공배는 소유자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소유자도 등록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인데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야, 홍길동이 어디 있어? 홍기동이겠지 해가지고 홍기동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잘못 등록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맞아요, 홍길동에.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이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정정하는 절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정하는 절차. 근데 이것이 토지의 표시의 정정 절차도 있고 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 절차도 있는데 이 정정 절차가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나중에 하죠. 개념만 좀 보겠습니다. 자, 등록사항의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런 내용의 이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또 이제 신청해서 정정이 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직권에 의해서 이제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고 다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시 왼쪽 2에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밑에 보면은 기억 보시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도 있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자의 정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정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들도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9페이지 보시면 9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이 바뀌는 것을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양촌이었는데 이것을 이름을 신공리로 바꿨어요. 신공리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촌리에 있는 필지가요, 한 50필지가 있었다고 해보죠. 50필지가 있는데 이 양촌리를 다 신공리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하나의 필지요. 이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 변경된 게 하나도 없죠. 다만 이름만 바뀌는 거죠. 소재만 바뀌는 것이죠. 이름만 양촌에서 신공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소재가 변경이 되겠죠. 예전에는 양촌리에 있던 토지가 이제는 신공리에 있는 토지로 바뀌니까요. 자, 소재도 토지의 표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경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이것도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꾸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 이름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적소관청이 정하게 되면은 뭐 사자동 이렇게 동물 이름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뭘로요? 법으로 만듭니다.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토지의 전체 이 동네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것이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당연히 알겠죠.
법으로 바뀌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공문이 바뀌었으니까 양촌지를 신공지로 다 바쳐라라고 하겠죠. 그럼 법이 바뀌었으니까 값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알겠죠. 바뀌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양촌지 우리 동네 이름이 바뀌는 건데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양촌지가 신공지로 바뀌었다는 걸 값도 알고요. 지적소관청도 알고 있고요. 또 알고 있는 것이 또 등기소에서도 알겠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등기소에서도 이렇게 소재를 적어놓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위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갑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지적소관청이 내가 신청하러 가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야 우리도 알고 있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변경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양촌지를 신공지로 지적소관청이 변경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바뀐 거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하겠죠. 양촌지에서 신공지로 바뀐 건 등기소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야 양촌지에서 신공지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도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굳이 등기 촉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청도 할 필요 필요 없고 그냥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시간 날 때마다 옮겨 적으면 되는 거고 등기부는 등기관이 시간 날 때마다 직권으로 옮겨 적으면 되는 것이죠. 옮겨 적으면 된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우리가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등기 촉탁도 필요 없고 각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장부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양촌지에서 신공지로 변경을 하는데요. 여기에 50필지가 있는데 한 30필지는요. 변경을 했어요. 30필지는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20필지는요. 아직 변경을 안 했어요. 변경 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경하지 않은 20필지는 이는 여기 소재는 뭐가 됩니까? 변경하지 않았으면 이 경우는 여전히 양촌지가 됩니까? 여전히 신공지가 돼버리는 거죠. 변경한 것은 양촌지고, 변경한 것은 신공지가 되고 변경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양촌지에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변경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어떻습니까? 이건 다 신공지가 되는 거죠. 신공지가. 그러니까는 뭐예요? 변경을 하던 안 하던지 간에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건 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적 정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고 당연히 변경된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변경을 하면 되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시간 날 때마다 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9가지를 했습니다. 9가지. 자, 개별적인 이제 절차, 토지 이동 절차로 이제 9가지를 했고요. 제2절 보시면 지적공부의 정리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 공통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통적인 내용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청이죠. 이런 물론 예외도 있지만은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그리고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도 하고요. 합병을 제외하고는 측량도에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소유자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 되면은 소유자 정리를 한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와 토지 이동 정리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하는데 지적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등기 촉탁을 하고 또 토지 소유 직권으로 정리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또 통지도 해줘야 된다. 이러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죠. 그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죠. 자, 개별 절차를 했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내용으로 의의 보시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이런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사항의 변경이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하여 이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정리라고 한다. 그럼 이 지적정리는 토지의 표시의 이동이 발생해서 하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하는 소유자 정리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양가로의 토지 이동 정리 있죠. 다 했던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지적공부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대상에는요, 우리가 니은을 먼저 보죠. 그래서 총 9가지 있었어요. 왼쪽 보면은요, 그러니까 왼쪽 바로 위에 있죠. 양가로 구. 여기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9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9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신규 등록 있고 신규 등록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등록 전환 있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다음에 분할 있고요. 분할 있으면 따라 나오는 합병 나오죠. 그다음에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6개 하고 중요하지만 안 했던 2가지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요 이 9가지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 거기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했는데 이 등에 들어가는 것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게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억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번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지번만. 지번이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요. 축척 변경을 하지 않고요. 이 지역을 축척 변경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축척 변경까지는 못하고 이 지번이 너무 엉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필지도 조그맣게 돼 있는데 지번도요. 뭐 여기 13번지 옆에 뭐 26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한참 밑에 17에 뭐 또 4번지가 나오고 지번만 보고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만이라도 바꾸자.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지번이요. 원래 14번지였는데 지번을 다시 쭉 부여해 가지고 지번을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7번지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지는 지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번도 토지의 표시사항이니까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건 하나도 지목도 바뀌는 거 없고요. 소재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었는데 오로지 지번만 바뀌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토지 이동이 되겠죠.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 공부 시간에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복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적 공부는 종이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불타버리면은 지적 공부도 함께 불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 불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불타버렸으니까 지적 공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적 공부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하는 과정에서 면적, 경계, 좌표들을 새롭게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토지 이동 정리 사유가 되는 거죠. 복구라는 것은 불타서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라진 경우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복구하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토지 이동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총 11가지가 있다는 거죠.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양가로 9번 플러스 밑에 보면 지번 변경과 지적 공부 복구해서 총 11가지.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대상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데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에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렇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하고요. 다만 니은 보시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동그라미 4 보시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냥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다 정리한 다음에요. 그것을 바로 지적 공부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어떤 것들을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정리하는데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이제 결재가 나면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조사해가지고 조사부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에서 조원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적을 대에서 조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때 결재를 받았을 때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한 결재가 끝나면은 토지 이동 정리 다음에 이제 결의서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결의서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재를 받았다는 거죠. 결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는 양가로 3은요. 이제 소유자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유자 정리. 자, 의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내지 변동되었을 때는 이제 소유자 정리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이 보시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이제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일반적으로 등기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소유자 정리의 기준. 자, 소유자 정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죠. 여기 소유자가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라고 했죠.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 이게 원칙이었던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정리의 기준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뭘 보고 정리하느냐?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은 그냥 등기 관련 소리라는 거죠. 등기 관련 소리를 보고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등기 관련 소리에서. 이게 원칙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만 있는데 다만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는데 다만 해가지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있었던 거죠. 등기부가 없는 경우요. 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까지 지적소관청에 직접 정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첨부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소유권 증명서류에는 등기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했죠. 뭐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뭐 확정 판결서,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런 거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니은에 있는 불부합 통지는요. 이게 등기부하고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3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 정리. 방금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지우고 여기다 쓸 걸 그랬어요. 자, 신규 등록의 경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소유자까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요것만 했었던 거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개관해서 쭉 볼 때 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 그러나 신규 등록만 예외적으로 직접 조사한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4 보시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이 있죠. 자,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고요. 소유자 정리를 위해서도 소유자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유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소유자 정리한 내용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또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가끔 예전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소유자 정리를 할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른다. 그럼 틀린 거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다 보면은 틀렸어요. 틀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내봅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마세요. 그래도 모의고사 때 보면은 또 틀린 분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하고 양가로 5번. 이것은 우리가 또 했던 거죠. 그래서 지적 정리가 다 끝났어요. 토지 이동 정리 또 소유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하고요. 지적 정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사항은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고 했죠. 이것까지 끝나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나면 양가로 4에 이제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적 정리를 토지 이동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지번, 지목, 면적의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부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부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 야,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고쳐라 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뿐만 아니라 소재도 기록되지만 소재가 바뀐 내용은 등기소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재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등기소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재 정리를 했을 때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지만은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했을 때는 등기부도 일치를 시키도록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만 어땠습니까? 등기 촉탁에 있어서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는 등기부를 바꿔라 이렇게 등기 촉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그 문장은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있죠.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요, 이제 등기 촉탁까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 등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적소관청이 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마지막에 있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밑에 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등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통지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특징이 있었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지하지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통지한다고요?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안 다음에 나머지 개별적인 절차할 때는 그 특징들만 몇 개 첨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해서 동그라미 2번에 그 통지 시기가 나옵니다. 통지 시기. 통지 시기는요. 자, 먼저 위에 보시면 만약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라면요. 먼저 등기 촉탁부터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먼저 등기 촉탁을 해요. 지적 정리 끝난 다음에 등기 촉탁을 하고, 그 촉탁에 따라서 등기관서에서 야,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우리가 등기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다 했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등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촉탁을 하면은 이제 등기관서에서는 촉탁에 따라 야, 너희들이 촉탁에 따라 등기 다 끝났어 해가지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이쪽으로 지적소관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면은 그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경계라든지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면은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등기 촉탁하지 않고 그냥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통지하면 되겠죠. 등기 촉탁을 생략하고, 그럼 이때는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그래서 이 7일과 15일이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밑에 있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등기 촉탁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고 그 등기관서로부터 그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고, 밑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해서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를 이제 크게 한번 보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지적 복구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지적 측량이 있는데 요거 마무리하고요. 오늘 지적 측량한 다음에 이제 지적 본보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죠.